이번에 소개받은 그 HP 연구센터의 재정팀 정지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TPN 제품에 대한 스테빌리티나 컴패터빌리티랑 그 일반적인 TPN 제품의 그런 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들으시다가 뭐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TPN의 그 일반적인 그런 내용과 그거에 따른 스테빌리티와 컴패터빌리티, 그 다음에 이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이블레이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잠깐 좀 넘어가겠습니다. 영양에는 보분형, 그 TPN에는 주로 영양소로 제공되는 게 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전해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TPN으로 투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TPN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뭐 영양실조나 영양결핍이 있을 때 이렇게 되고, 특히 영양실조, 그러니까 섭취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을 때 그런 TPN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양실조에는 1차적으로 영양 공급이 부족할 때도 그렇지만 2차적으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체내 대사 과정에서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영양 실조가 걸리는 그런 부분에서 영양 실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자의 영양 실조는 이거는 2000년대 초반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병원 입원 환자의 한 40에서 50%가 영양 실조 상태이고, 그리고 정상인도 입원하면 20에서 25%에서 30% 정도 영양실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환자에 대한 영양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낮춰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환자의 영양실조는 좀 더 발생한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영양소의 인테이크와 아웃풋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런 영양실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뭐 회복이 저해된다든지 동압이 부전된다든지 이런 환자들 치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PN을 넣게 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좀 빨리 하면 좀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PN이나 TNA 부분에서는 이 마크로 뉴트리언트, 카보하이드레이트나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산을 공급하는 주요한 공급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렉트로라이트나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비타민이나 미량 요소들을 주요 성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카보하이드레이트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연구가 되었고 사용되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TPN의 성분으로서 이 글루코즈 이외에 프록토즈나 솔비톨이나 자일리톨, 말토제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글루코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록토즈나 자일리톨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나 이런 부분들한테 특수적으로 적용되고는 있지만 이 각각이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대부분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그 투여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에너지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 뉴트리언트 중에서 가장 원료의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 다음이 아미노산, 그 다음이 지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즈가 부족하게 되면 이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글루코즈가 투여되면 아미노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절약 작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4kcal의 에너지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내에서는 뇌나 신경이나 적혈세포에서는 하루에 150에서 200g 정도의 그런 글루코즈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DW20%짜리 제품을 봤을 때는 한 790ml에서 1050ml 정도가 이 요구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 리피드 에멀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 글루코즈가 에너지 소스로서 유일하게 사용됐는데 이후로 아미노산이나 리피드 에멀전이 나옴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이 다양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뭐 유주얼하게는 4에서 5g, 킬로그램당 4에서 5g의 그런 사용량이 되고, 그래서 한 60kg의 환자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240g 정도가 요구량이 돼서 제품으로는 한 DW20 제품으로 20% 제품으로는 한 1260ml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저희가 TPN으로도 그 투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음식에서도 이렇게 투여가 되면 그 음식의 이 다당류들이 간에서 대사를 받아서 잘라지고 그래서 글루코즈가 돼서 그게 에너지원, ATP 반응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양이 많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글루코즈를 단독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글루코즈만 사용하게 되면 이 당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하이퍼글리세미아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 글루코즈만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필수지방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의 그러한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 뭐 호흡이나 호흡 부분에서의 그런 문제점, 아니면 저인산혈증이나 고삼투압증,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글루코즈도 물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미노산이나 지방이나 이런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가장 카보하이드레이트에서 컴패티빌리티가 가장 나오는 부분이 이런 갈색 반응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물에다가 글루코즈만 넣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2주 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냥 물에 섞은 글루코즈를 121도 10분 동안 멸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라운으로 변하는 반응을 밀리아드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뭐 pH나 산소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pH를 글루코즈 안전성 때문에 pH를 좀 낮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낮게 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pH가 낮은 글루코즈 때문에 또 이런 지방산의 제작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을 구성하거나 기능이나 대사에 작용을 하거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기본 구조로 해서 이게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단백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들이 이런 카복시 그룹이나 아미노 그룹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사이드 체인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사용되는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질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급할 때는 한 8에서 10% 정도의 조성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만약에 이 농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결정이 석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온 차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석출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8에서 10%의 아미노산이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4kcal의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양은 하루에 킬로그램당 바디웨이트 킬로그램당 0.8g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60kg 환자의 경우에는 한 48g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 10%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에서 한 480ml를 투여를 하게 되면 하루 권장 요구량을 투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이전에 다 해광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건데, 이런 구조 1차 구조부터 2차, 3차, 4차 구조를 단백질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N으로 만들 때는 이 아미노산으로 투여한다는, 가장 작은 단위 아미노산을 투여된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내용인데요. 아미노산에는 체내 합성 유무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 준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은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있어야 되고, 이거의 결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음식을 통하거나 아니면 TPN을 통해서 환자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알기, 이러한 사슬 부분에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분지 아미노산, 방향적 아미노산, 황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분지 아미노산이 굉장히 간질환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분지 아미노산이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그러한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아미노산이. 근데 이 분지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서 대사되어서 이용되는 그런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지 아미노산이 결핍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환자들한테는 이 BCA 분지 아미노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근육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분지 아미노산의 투여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대사를 간에서 아미노산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분지 아미노산을 좀 더 많은 양을 투여하는 그런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단백 분해를 억제하고 합성을 촉진해서 지속평형 조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저희가 섭취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이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생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만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체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단백 합성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패턴, 그러니까 그런 TPN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하고 비필수 아미노산을 1대1로 포함되어 있고, BCA 분지 아미노산이 20에서 25% 정도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체단백 합성할 때 체단백 합성에 필요한 그러한 TPN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으면 섭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도 조절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PCN이라고 해서 비단백 칼로리를 질소 함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해서 이 공급되는 에너지 대비 공급되는 아미노산의 함량에 대해서 대한 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필수,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지질도 아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근데 이 NPCN이라는 거는 이 포도당과 지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거기에 질소가 아미노산이 얼마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런 체단백 합성이나 이런 데 사용되지 않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는 게 이제 심한 스트레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 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체단백 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일 때는 이런 체단백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트로겐 양이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MPCN이 요구량이 훨씬 낮은 숫자로, 그러니까 이 밑에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낮은 숫자로 되게 되고요. 일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단백 합성이 이런 심한 스트레스 환자보다는 적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MPCN이 요구량이 낮은 숫자로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체단백 합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단백질 요구량 평가는 이거는 아스펜이나 에스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썼고요. 그래서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킬로그램당 0.5에서 1g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골격근 붕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상 환자 이럴 경우에는 2.0에서 2.5g 정도 단백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아미노산은 이 2개는 필수 아미노산이라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지만 이 나머지 3개 같은 경우에는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5개의 아미노산의 그런 필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도 반드시 그 환자한테는 이런 아미노산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지닌 같은 경우에는 그 암모니아 해독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다음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 알지닌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알지닌을 투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히스티딘 같은 경우에는 소화의 경우에서, 특히 소화의 경우에서 요독증이나 간질환 같은 경우에 이런 히스티딘, 간질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 히스티딘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히스티딘이 필요하고,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메티오닌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테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체내에서 시스테인을 가지고 메티오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티오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테인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도 있고요.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나 면역 관련 세포의 에너지 기진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글루타민이 많이 비필수 아미노산이지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계속 그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지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은 다른 탄수화물이나 아미노산에 비해서 이 지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은 킬로그램당 4kcal,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킬로그램당 4kcal에 반해서 이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9kcal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질환산, 이 인체에 필요한 필수 질환산을 공급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원이나 필수 지방산으로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원료로는 뭐 아시다시피 대두유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코코넛에서 나온 오일, 아니면 어류에서 나온 피쉬 오일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이 좀 빠지긴 했는데 4가지 종류의 오일이 TPN으로 사용되고 있고, 향후에 또 다른 오일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이거에 또 추가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부터 TPN이 만들어져서 사용되었지만 현재까지는 한 4가지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현재로는 이 어류에서 나온 피쉬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3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 피쉬오일이 포함된 그런 TPN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아니면 포스포리피드, 스테롤 이렇게가 3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TPN으로 투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비타민 A, D, K 같은 경우도 패솔루블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피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는 아까 여기 못하는 킬로그램당 9kcal가 나오고 있는데 요
요거는 다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리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는 이러한 글리세롤에 이렇게 에스터 형태로 지방산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에서 대사를 갖게 되면 이런 지방들이 지방산으로 분리가 돼서 이제 저희 인체에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라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세츄레이티드 지방산, 언세츄레이티드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지방산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LCT, 롱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런 거는 한 뭐 18개에서 지방산의 길이가 18 탄소 수가 18개에서 20개 이상을 롱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고 MCT라고 해서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요거는 한 10개에서 15개 이 정도, 한 10개 내외 정도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LCT하고 MCT가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스트럭처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없고요. 그냥 연구적으로 좀 임상 같은 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TPN 제품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런 LCT나 MCT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요즘 핫하게 지금 계속 TPN 제품에서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 PUFA,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페릭 액시드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결합이 몇 개, 2개 이상인 그러한 지방산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PC 오일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오메가3 중에 EPA나 DHA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이런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지방산에서 대표적인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오메가3 하고 있는데 이 오메가3를 어떤 것들을 오메가3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카복실 그룹의 반대편에 있는 탄소에서 이 이중결합이 처음 시작되는 이중결합이 몇 번째에 있냐에 따라서 오메가3냐 오메가6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처음 이 카복실 그룹 맞은편에 있는 그룹에서 세 번째에 이중결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라고 하고요. 6번째 시작하면 오메가6, 9번째 시작하면 오메가9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EPA, DHA, 그 다음에 알파 리놀레이크 액시드라는 ALA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오메가6에는 리놀레이크 액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TPN 제품에서 지방, 리피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두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메가6, 리놀레이크 액시드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PC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EPA나 DHA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ALA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염증 효과, 안티인플라메이션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이건 치료제적으로 항염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그런 실험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환자의 그런 그런 항염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루코즈, 아미노산, 지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러한 에너지원으로 제공되는 TPN에서 에너지원으로 제공되는 요소인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떤 상태에서 스테빌리티나 이런 컴패터빌리티가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도
좋겠고, 아니면 3챔버 제품이나 2챔버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TPN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많은 요소들이, 보통 TPN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 미너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지 주성분을 갖고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주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아니면 화학적인 성질, 이러한 pH나 아니면 산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어쩔 때는 뭐 친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갈색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TPN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컴패터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산소에 의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안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온들의 결합에 의해서 친전 반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뭐 지방 에멀전 같은 게 깨져가지고 그게 분해 산물이 돼서 뭐 크리밍 현상을 일으켜서 뭐 지방 상태로 둥둥 뜬다든지 아니면 이런 성분들이 지금 저희가 그 non-PVC 제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어쩔 때는 이런 성분들이 용기와 반응을 해서 뭐 흡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상 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반응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컴패터빌리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컴패터빌리티를 고려를 해서 생각했을 때 이런 믹싱 순서나 방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칼슘을 먼저 넣고 그다음 포스페이트를 넣고 이런 뭐 이렇게 됐을 때 친전이 되고 뭐 포스페이트 먼저 넣고 칼슘을 넣으면 친절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이런 믹싱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저장 조건, 뭐 우리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온들의 운동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에 의해서 지방 리피드 쪽, 에멀전 쪽에서는 뭐 에멀전이 깨진다든지 저희가 뭐 보통 유효기간을 24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걸 넘겼을 때 성분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유기 재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빛이나 산소나 온도에 따라서 이러한 안정성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지방산 에멀전에서 이게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만나게 되면 알데하이드하고 케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뭐 프리 라디칼 형성하고 폭시 라디칼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러한 알데하이드나 케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옥시데이션에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온도나 빛, 그 다음에 뭐 항산화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 다음에 금속 이온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금속 이온 이외에 뭐 이가 이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런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옥시데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산소가 존재한 상태에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산소를 얼마만큼 제거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또 얼마만큼 제거한 상태에서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런 그런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 보겠습니다. 아까 그 글루코즈 얘기 드리면서 마일리드 리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일리드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카복시 그룹, 그 다음에 아미노 그룹에 각각 카복시 그룹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부분에 온도나 pH나 산소나 빛이나 이런 농도에 따라서 아니면 항산화제의 유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계속 프로텍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프로텍팅을 하지 못해서 멜라노이드라는 부분이 이렇게 방출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글루코즈나 아미노산을 깨지면서 멜라노이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열이 온도가 높아지 121도 되니까 완전히 시꺼멓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냥 빛에 노출됐을 때 노랗게 되는 것들이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글루코즈나 아미노산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 이외에 카라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당의
이 산화및 분화산물에 의해서 갈색 반응, 이 자체가 또 다른 반응을 받아가지고 이게 산화되거나 분해산물이 생기면 갈색이 되는 그런 카멜레라이제이션이 일어나요. 좀 끈적끈적하고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갈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아스코빅 액시드가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항산화 작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열이나 빛을 맞았을 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거 자체도 또 분해돼서 갈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코빅 액시드가 들어가 있는 게 좀 갈색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이런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전해질이나 비타민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이런 안정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pH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이런 이온들 간의 반발력이 얼만큼 되냐 뭐 이런 경향에 의해서 이런 글루코즈가 분해돼서 갈색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PN 제품에서 이렇게 이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칼슘이나 포스페이트 요거의 두 가지 원소의 특징이 이가 이온입니다. 이가 이온이 있게 되면 이 이가 이온들이 이런 지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글루코즈나 아미노산에 작용을 해서 침전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에멀전 상태로 되어 있는 거를 깨트려가지고 그냥 기름 상태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유제 같은 경우에는 크리민이나 크래킹 여기에 이제 노란띠가 뒷장에 보여드리겠지만 노란띠가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물에 녹는 성분이 아닌 기름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상태로 기름 상태로 만드는 게 이런 칼슘이나 포타슘, 이가 이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PN 제품, 그러니까 이런 TPN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드럭하고 인터랙션, 그러니까 드럭 인터랙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PN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약에 비해서 다른 약의 이런 이온이나 여러 가지 성질 때문에 이런 PN의 이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유제, 그러니까 지질수액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방산은 기름인데요. 그 기름을 유화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물에 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만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그런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색 그런 기포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보이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 그런 크랙이 됐다. 이게 완전히 기름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로 크랙 에멀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란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 이미 안정성이 없어져서 기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N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유의사항으로는 절대로 전해질 이런 치료제에 PN을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뒤에도 좀 그런 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차지로, 이런 엘렉트로라이트에 있는 차지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침전이 생긴다든지, 유화가 깨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는, 그런 제조처에서 어떠한 리코먼데이션을 했는지를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여기도 써있지만 이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침전 현상, 그 다음에 유화 깨짐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가 이온들을 사용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를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은 칼슘하고 포스페이트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PN을 이렇게 PN 상태가 이렇게 그림이 좀 뿌연데 PN 같은 경우는 투명한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미량 원소랑 아미노산을 넣었을 때 약간 색깔이 변하는 이 원소들의 색깔이 약간 색깔만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가 이온
이 트레이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암노산하고 섞었을 때는 이런 친전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포스페이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포스페이트하고 이런 미량원소하고 만나서 이런 친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칼슘의 이런 투여 순서에 따라서 포스페이트를 먼저 넣고 칼슘을 넣었을 때는 친전이 안 생기다가 칼슘을 먼저 넣고 그냥 포스페이트를 넣었을 때 친전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포스페이트나 칼슘 이온의 그런 혼합물을 사용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PN하고 드럭하고 사용하실 때 이런 4가지 정도 이런 약물이 이런 4가지 조건은 최소한 만족시켰을 때 어느 정도 섞었을 때 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최소한의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엄격하게 이 약과 PN이 섞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는 꼭 제조처나 아니면 기타 논문이나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24시간 동안 이게 보관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24시간 동안 투여되고 있을 때 그때 파마코키네틱이 변해가지고 이게 환자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인퓨전 속도가 굉장히 한 번에 인젝션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인젝션이 되니까 그때 인젝션 되는 부분 이런 레이트에 의해서 친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케미컬이나 피지컬적으로 24시간 동안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안정한지 그런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모선이나 저희가 실험했을 때 굉장히 친전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소로는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처음에는 친전이 안 생기다가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면서 친전이 생기니까 그런 용해도가 좀 낮아서 처음에는 이게 용해가 된 게 아니라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로 있다가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친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온도가 낮을 때는 그 안에 다른 성분하고 만났을 때 반응을 하지 않다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반응 속도가 많아지고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서 친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농도가 너무 많아서 얘네들끼리의 코릴레이션으로 친전이 생긴다든지, 특히 이런 pH는 이러한 친전을 주로 일으키는 것들의 이런 이온들 공급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pH에 따라서 이런 염들이 용해되는 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염의 용해도의 변화에 의해서 친전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시간, 온도, 농도 증가, pH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pH 부분이 친전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계속 포스페이트, 이가 이온이 왜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러냐, 예를 들어서 pH가 7.4일 때는 이게 pH가 높아지니까 지금 형태가 이런, 원래는 pH가 낮을 때는 이런 형태로 있다가 이런 pH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pH가 높게 되면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아까 칼슘 이가 이온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칼슘 하이드로 포스페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친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pH를 낮췄을 때는 이게 다시 이가 이온이 일가 이온으로 전이가 되고 이게 칼슘이랑 만나서 또 이렇게 그냥 용해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pH가 높아질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반응에 의해서 친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칼슘이나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pH가 증가하면 이러한 이온의 차지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친전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칼슘 형태가 칼슘 클로라이드나 칼슘 글루코네이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빨리 그런 친전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아미노산 농도가 예를 들어서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버퍼 능력이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도가 낮게 되면 용액에 대한 버퍼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친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농도가 높을 때도 침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풋페이스트 첨가전에 칼슘을 먼저 넣어놓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침전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 풋페이스트가 이런 형태를 띠고 칼슘이 있는 상태에서 풋페이스트가 저런 형태를 띠면 바로 반응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믹싱 순서도 좀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침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온도도 적당 온도 한 25도 실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1% 아미노산이고 2% 아미노산이고 4% 아미노산일 때 칼슘이 얼마큼 들어갈 때 이게 칼슘하고 푸스페이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얘는 침전이 생긴다. 이런 그래프인데 역시 이 아미노산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농도에서 이 침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침전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아미노산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TPN에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다이아 제품으로 TPN을 홍조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부분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빛하고 온도하고 산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알루미늄 호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주요 왜 그거를 그때 알루미늄 호일로 되어 있는 그 오버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이유는 빛을 차단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들의 분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고가의 그런 오버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나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일광에 노출됐을 때 이게 굉장히 그런 광분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백에다 저희 일반적으로 그 모노백, 원챔버 백에다가 일광에 노출시키면 한 100% 있던 성분이 2, 4일 만에 그냥 90%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비타민 A나 B1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비타민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로 된 외부 그런 포장재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도 8시간 노출됐을 때 47%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A랑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이아 제품을 PN에 섞으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스코빅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소 양에 따라서 산소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네 아까 아스코빅산이 그런 산화가 일어나면 브라운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 C 제품 같은 경우에 노란데 그게 산소를 만나면 갈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한 거는 이러한 산화가 일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백을 지금 이게 백에다가 이게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백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굉장히 투과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병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타민 C 제품을 백에 넣는 그런 논PVC 백에 넣을 때는 이 산소가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아까 이 빛 방지를 위해서 이런 알루미늄 호일의 그런 포장재를 썼다면 여기서도 이 알루미늄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보다는 산소 투과도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루미늄 그런 백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백 중에서도 산소 투과도가 적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텐데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이러한 비타민 C의 산화를 막아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설퍼에 의해서 이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퍼 계열의 아미노산이 농도가 한 1mm몰 이상일 때는 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미노산, 이 설퍼 계열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면 비타민 B1 같은 경우에 이런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유지의 불안정성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름의 성질입니다.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인체 내로 들어갈 때 그 정맥주사 할 때 바로 기름 자체로 투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수화를 시킵니다. 그거를 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물의 형태, 물에 섞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레시틴이라는 포스포리피드, 나낭 레시틴. 저희는 이제 나낭에서 이제 계란에서 유래된 이런 레시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시틴이라는 거는 우선은 이러한 지질을 가지고 있는 성분하고 물에 녹을 수 있는 성분의 두 가지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방에 어떻게 씌우냐에 따라서 얘가 물에도 녹일 수 있고 뭐 기름에도 녹일 수 있고 이런 형태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화라는 작용은 뭐냐면 이 오일에다가 저희가 이 포스포리피드 유화제를 넣습니다. 유화제를 넣으면 아까 보이신 것처럼 기름은 그러니까 기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유화제의 기름 성질을 갖고 있는 이 다리 부분이 기름적으로 달라지고요. 물에 녹는 부분은 이 기름을 쭉 둘러싸서 보호하면서 이 부분들이 발생함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물에 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화제가 없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물에 녹기 위해서는 이런 차지에 의해서 녹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pH가 변화하거나 뭐 이가 이온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이런 차지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게 이렇게 하나둘씩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단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깨져가지고 오일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랗게 보이는 거는 이 유화제들이 깨져가지고 기름 상태로 나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부가 설명하면 이러한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한 크기의 그런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기름에다가 이런 유화제를 붙여놓은 상태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pH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게 이 앞에 보시면 여기들이 일정한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이 마이너스, 플러스,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밀어내지 않습니까? 자석에서 보시듯이.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는데 이런 그러한 이온들의 이런 그 이상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반발력이 생긴 게 깨져가지고 때 자그마한 것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두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점점 보이는 게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계속 이렇게 점점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이렇게 크림이 그게 노랗지는 않지만 지방유제 보면은 이렇게 투여하다 보면 이 위에 이렇게 층이 노란 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래와 구분되는 이렇게 층이 하얗게 층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것들이 여러 개가 많이 모여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인 게 좀 더 오래되면 아예 그 유화제들이 다 떨어져서 아까 보신 것처럼 노란색으로 이런 오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에서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방유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차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양이온들, 일가이온들은 그렇게 크게 여기 유화제를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가이온,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솔페이트나 이런 것들이 이런 유화제들의 마이너스 차지를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당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져가지고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안정성을 나쁘게 한다든지. 그다음 pH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pH가 낮게 돼버리면 얘네들이 수소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이 막 또 땡기게 돼가지고 이러한 여기가 양이온과 같은 효과로 인해서 얘네들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이걸 투여하게 되면 글루코즈는 발병을 막기 위해서 pH를 낮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투여하게 되면 얘네들이 또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이온이나 pH에 대해서 지방유지의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게
이런 이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여드린 거지만 이렇게 유지들이 모이다가 이제 점점점 위로 올리는 크리미 형상이 이렇게 아까는 노란색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띠가 보이는 것도 안정성이 지방 그런 유제들이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런 지방 유제들의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좀 더 오래 했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예 기름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그 크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하신 게 보통 이렇게 막 굉장히 작은 그런 형태로 있다가 이것들이 뭉쳐서 좀 더 큰 형태, 이렇게 큰 형태로 이것들이 더 뭉쳐서 더 큰 형태로 이렇게 광학현미경을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뒤는 이 앞 시간에 정맥 영향의 이해 시간에 보면 있는 부분이 돼서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겹치는 거라서 이걸 좀 빼려고 했는데 못 빼가지고요.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암노선하고 당뇨하고 만나면 갈색 물질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 제품의 마크라든지 아니면 부작용 프로파일이 변한다든지 그런 거에는 영향이 없나요? 일단은 그 제품이 변했기 때문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역할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글루코즈나 아미노산들이 깨져서 그런 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걸 투여하더라도 독성은 적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해야 되는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될 거로